아침마다 약장을 열면 알록달록한 비타민 통들이 가득하죠. 이 모습 참 익숙하시죠? 특히 환갑이 지나고 나면 이걸 젊음과 건강을 지켜주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께 이 약들 대부분이 그냥 비싼 사탕에 불과하고 어떤 것은 오히려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다면요. 이번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복용하는 종합 비타민에 대한 모든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영양제는 무엇인지, 평생 끊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묘한 마케팅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장담하건대 이 영상을 다 보실 때쯤이면 여러분의 아침 약 복용 습관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 비타민이나 보충제가 뭔지 적어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 기적의 알약을 왜 이렇게 믿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과거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건강을 단 하나의 캡슐에 담을 수 있다는 생각이 대중화된 건 20세기 중반이었죠. 전후 찬호 시대, 화학의 발전, 획기적인 발견들이 쏟아지면서 과학이 노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종합 비타민을 모든 질병과 불균형한 식단을 막아주는 간편하고 확실한 보험처럼 내세웠습니다. 광고는 장밋빛 미래를 그렸습니다. 하루 한 알이면 힘과 에너지가 넘치고 병은 알아서 피해 갈 거라고요. 이 생각은 우리 의식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는 이것을 세대에서 세대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은 일반적인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60세가 넘은 우리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한 요구사항과 더 중요하게는 특정한 취약점을 가진 독특한 시스템이니까요. 가장 흔한 오해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많을수록 좋다는 믿음입니다. 비타민을 드실 때는 이왕이면 하루 권장량보다 훨씬 많이, 수백, 수천 프로 들어있는 고함량 제품이 좋겠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창고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비타민을 미리 쌓아두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건강한 사람이 영양 결핍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뜻합니다. 비타민 C나 비타민 B군 같은 수용성 비타민의 경우 이 권장량을 초과하는 순간 우리 몸은 필요 없는 부분을 소변으로 다 배출해 버립니다. 1리터짜리 물통에 2리터의 물을 부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넘치는 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흘러넘치겠죠. 비타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좋게 말하면 아주 비싼 소변을 보시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엔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처럼 효율적이지 못한 우리 콩팥, 즉 신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메가도스, 즉 고용량을 굳이 챙겨 드시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량을 쫓는 것은 비단 의미 없을 뿐 아니라 현명하지 못한 소비입니다. 제조사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 다음 중요한 사실은 바로 나이가 들면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소화기관, 즉 위장관은 시간이 갈수록 변합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음식물을 분해하고 그 안에 있는 비타민, 특히 비타민 B 분리를 방출하는데 필수적인 위산 분비가 자주 줄어듭니다. 또한 소화효소의 활동이 느려지고 장 운동성 모터 기능도 약해집니다. 이는 곧 아무리 완벽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알약, 즉 영양제를 드셨다고 해도 그 모든 성분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이 그것들을 충분히 흡수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예 흡수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에 담긴 비타민의 형태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도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값싼 종합 비타민에는 생산자에게 유리한 가장 단순하고 흡수가 잘 안 되는 형태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알약을 섭취했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하고 그 영양제는 몸속을 거의 그대로 통과해버리는 셈입니다. 이것은 마치 엔진이 태울 수 없는 연료를 체에 넣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위험한 이야기, 바로 비타민 과다 복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이 필요 이상으로 섭취했을 때 비교적 쉽게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상황이 훨씬 복잡합니다. A, D, E, K 비타민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 비타민들은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지방 조직이나 간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시한폭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A를 만성적으로 과다 복용하면 간 손상, 심한 두통, 그리고 뼈가 얇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위험합니다. 비타민 D가 과도하게 많으면 혈액 속에 칼슘이 너무 많이 쌓여서 신장 콩팥과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비타민 E를 너무 많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지는데, 만약 평소에 피를 묽게 하는 약, 그러니까 혈액 희석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비타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증상들이 주로 메스꺼움, 무기력, 어지러움 같이 흔한 증상들이라서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줄도 모르고 몸에 좋다고 하는 비타민들을 계속 드시면서 상태를 악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건강의 핵심 주역으로 떠오른 비타민 D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햇빛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이 비타민 D 부족 현상은 특히 저희 같은 노년층과 햇빛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는 햇빛을 쬐어도 비타민 D를 효율적으로 합성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우리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과 골절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비타민 D를 영양제로 추가 섭취하는 것이 종종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복용량입니다. 이 비타민을 스스로 높은 용량으로 정하여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이전에 말씀드린 독성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혈액 검사를 통해 2,12,5 수산화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가 개인에게 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복용량을 처방해 줄 것입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호르몬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비타민 D 이야기만 나오면 그 짝꿍처럼 늘 따라오는 것이 바로 칼슘이죠. 광고에서는 수십 년 동안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칼슘을 드세요 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왔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들은 고관절 골절이 두려워서 칼슘 보충제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구성 성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이른바 칼슘 역설, 칼슘 파라독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보충제 형태로 칼슘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이 칼슘이 늘 뼈로만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혈관벽에 침착되어 혈관을 딱딱하고 부서지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동맥경화 또는 혈관 석회화라고 부르는데, 이는 심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결과적으로 뼈를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심장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칼슘은 유제품이나 녹색 채소, 참가애 같은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칼슘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고 뼈 조직으로 제대로 들어가게 하려면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값싼 보충제에는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 비타민 K2 같은 성분 말입니다. 자, 이제 비타민 B12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비타민이야말로 우리 뇌와 신경에 활력을 불어넣는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플리민은 적혈구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라서 빈혈을 막아주고 신경섬유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비원리 흡수는 원래도 까다로운 과정인데 나이가 들수록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B12가 장에서 제대로 흡수되려면 위에서 내인성 인자라고 부르는 특수한 단백질이 꼭 나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60살이 넘어가면 위산도 줄어들고 위의 소화액 분비 기능도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기나 생선을 충분히 드셔도 B12가 부족한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B12 결핍 증상은 아주 교묘해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만성적인 피로, 손발이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증상, 기억력이 떨어지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는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증상들을 우리는 흔히 아이고,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비리비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흡수가 잘 되는 형태, 예를 들어 스프레이나 주사와 같은 방법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에 정말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비군에 속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분은 바로 엽산, 즉 비타민 B9입니다. 많은 분들이 엽산이라고 하면 임신부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훨씬 광범위합니다. 엽산은 세포가 분열하고 재생하는 과정에 필수적이며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한 기능입니다. 엽산은 비타민 B12와 함께 피를 만드는 조혈 작용에 관여하고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높아지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는 주요 위험 인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저가 영양제에는 합성 엽산이 사용되는데 이 합성 엽산이 체내에서 활성화되려면 특정한 효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이 효소의 활성도가 낮아서 처리되지 못한 합성 엽산이 혈액 속에 축적될 수 있는데 이는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더 권장되는 형태는 메틸폴레이트입니다. 메틸폴레이트는 이미 활성화된 형태의 비타민이므로 우리 몸이 별도의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양제 라벨에서 비타민의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까지 꼭 확인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럼 비타민 C나 E 같은 유명한 항산화제는 어떻습니까? 이 성분들은 마치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처럼 노화와 질병의 주범인 활성산소라는 나쁜 녀석들과 싸워주는 우리의 수호자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영양제 형태로 사람들에게 고용량의 항산화제를 투여하는 대규모 연구를 시작했을 때 그 결과는 솔직히 말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암이나 심장병 예방 효과는 기껏해야 없음이었습니다. 심지어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를 고용량으로 섭취했더니 오히려 위험이 증가하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도 자연 상태의 항산화제는 혼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수백 가지 다른 물질들과 함께 복잡한 팀을 이루어 움직이기 때문일 겁니다. 한 가지 성분만 뽑아내서 엄청난 양을 복용하는 것은 이 미묘한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영양제 캡슐보다도 한 움큼의 신선한 베리류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이롭습니다. 자, 이제 철분 아이론 이야기를 해볼까요?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은 흔히 접하는 건강 문제죠. 특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의 여성들에게는 아주 흔합니다. 하지만 폐경, 메노파우스, 이 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달 생리로 인한 출혈이 멈추기 때문에 여성의 철분 요구량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원래부터 철분 요구량이 여성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보통 용량의 철분 성분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필요 이상의 철분을 밖으로 쉽게 배출해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철분은 조직과 장기에 쌓이게 되는데 특히 간과 심장에 가장 먼저 축적됩니다. 철분은 강력한 산화 촉진제, 피로 억시덴트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항산화제, 안티옥시던트를 먹으면서 열심히 막으려고 하는 그 활성산소를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철분이 과도하게 쌓이면 심장질환, 당뇨, 그리고 특정 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의사의 명확한 지시가 있거나 검사를 통해 철분 부족이 확실히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철분 보충제를 드셔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굳이 드실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텔레비전이나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유명한 비타민들에 가려져서 마그네슘의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마그네슘이야말로 저희 같은 중장년층 건강에는 가장 중요한 미네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속 300가지가 넘는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기 때문에 평온의 미네랄 혹은 조용한 지휘자라고도 불립니다. 마그네슘은 심장 근육을 포함한 일반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을 돕고 신경 전달을 조절하며 안정적인 심장 박동과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혈당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도 핵심적인 미네랄입니다. 안타깝게도 마그네슘이 부족한 분들이 매우 흔합니다. 나이가 들면 음식으로 섭취해도 흡수율은 떨어지고요. 이뇨제 같은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신장으로 배출되는 양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부족 증상으로는 흔히 근육 경련이나 눈꺼풀 떨림, 그리고 쉽게 짜증을 내거나 수면 장애 등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60세 이상 분들에게는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마그네슘 영양제, 예를 들어 시트레이트나 글리시네이트 형태의 보충제가 가장 유익한 것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무기질,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키는 수호 천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최전방 방어선인 면역세포가 성숙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는데 이를 면역 노화라고 부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이러한 면역 노화 과정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연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호흡기 감염 질환에 더 자주 걸리고 한번 걸리면 병이 더 심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연은 상처 회복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처가 빨리 아물게 돕는 아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아연은 미각과 후각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아주 심각한 아연 결핍증은 드물지만 가벼운 혹은 중간 정도의 아연 부족 현상은
상당히 흔하게 발견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연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또 다른 필수 미네랄인 구리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연 보충제 복용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화학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물질입니다. 당연히 지금 드시는 약들과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드시는 약이 한두 가지가 아니시죠.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비타민 K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의 약효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전 피떡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비타민 E나 오메가3 같은 어유, 유유는 피를 묽게 하는 약의 작용을 과도하게 강화시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C나 E 같은 항산화제는 암 치료 시 진행하는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언뜻 보기엔 해가 없어 보이는 성 요한의 풀, 세인트 존스 워트도 문제입니다. 이 허브는 간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쳐 수십 가지 주요 의약품의 체내 농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규칙은 이겁니다. 만약 현재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영양제나 보조식품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 없이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보조식품 포장을 보면 100% 천연, 유기농, 식물성 같은 문구를 정말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들은 마치 마법처럼 들려서 이걸 먹으면 완전히 안전할 거라는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천연이라고 해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맹독을 가진 독버섯의 독 역시 100% 천연 물질입니다. 제약산업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규제 자체가 상대적으로 매우 느슨합니다. 원료의 품질과 순도, 그리고 실제 성분이 라벨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증 시스템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천연이라고 파는 다이어트 보조제에서 금지된 향정신성 물질이 검출되거나 심지어 식물성 원료에서 중금속이나 농약 성분이 발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몸에 좋다는 식물이라도 그 자체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장에 그려진 예쁜 녹색 잎사귀 그림이나 현혹적인 마케팅 문구에 맹목적으로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정한 안전은 천연 성분이 아니라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과 충분한 임상 연구를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 건강 보조제에는 이러한 중요한 검증 절차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약을 먹지 않으면 뭘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바로 밥상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잘 만들어진 알약이라도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주는 이점을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를 음식의 시너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음식 속의 영양소들이 서로 협력하며 그 효과를 몇 배로 키워준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사과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수백 가지의 파이토뉴트리언트,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알약 형태의 단독 비타민 C보다 훨씬 강력한 건강 증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고기를 드시면 고기 속 철분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시금치 속의 칼슘도 비타민 K 덕분에 뼈까지 더 잘 전달되지요. 알약은 이런 배경이나 맥락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 또는 몇 개의 단순한 요소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하지만 음식은 건강을 위한 조화로운 멜로디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그러니 질 좋고 다양하며 신선한 식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어르신들의 장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영양제를 아예 멀리하거나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영양제가 정말로 필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검사로 확인된 영양소 결핍입니다. 만약 혈액검사에서 비타민 D, 철분 혹은 비타민 B12 수치가 현저히 낮게 나온다면 식사만으로는 그 부족분을 채우기가 매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때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치료 목적의 고용량 제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둘째, 흡수장애와 관련된 질병들입니다. 크론병이나 셀리악병 또는 위절제 수술 후의 상태처럼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 과정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셋째, 아주 엄격하게 제한된 식단을 고집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채식주의자 비건들은 식물성 음식만으로는 비타민 B12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분들에게는 B12의 추가 섭취가 권장됩니다. 넷째, 특정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약인 메트포르민은 장기 복용 시 비윤리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고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은 우리 몸속 코엔자임 Q10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에는 영양제 복용이 당연히 필요하고 정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복용은 반드시 목적이 뚜렷해야 하며 전문가의 정확한 관리와 감독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영양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셨다면 이제 그 라벨을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눈에 띄는 화려한 포장이나 과장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확인하실 것은 USP나 NSF 같은 독립적인 기관의 인증 마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이 최소한 이 통 안에 적혀 있는 성분과 용량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을 보장해 줍니다. 두 번째는 일일 권장량 대비 비율이라는 항목을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오비프론다 1000%, 심지어 5000% 같은 너무 높은 숫자가 적혀 있다면 과연 그 정도 양이 내게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 목적의 용량은 예외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분의 형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메틸폴레이트가 엽산보다 좋고 마그네슘 시트레이트가 산화 마그네슘보다 좋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품질이 좋고 체내 흡수율이 높은 형태를 고르셔야 비로소 여러분의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약국에 가면 시니어용 실버 50대 이상이라고 크게 쓰여 있는 비타민 제품들이 진열대에 꽉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매력적인 상술이죠. 마치 제조사에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써서 우리 나이에 딱 맞는 제품을 만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성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보통 이 시니어용 제품들은 일반 비타민과 비교했을 때 비타민 D와 B1 함량이 좀 높고 철분이 빠져 있다는 점 외에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효과가 거의 없는 미량의 성분, 이른바 호모패틱 도주으로 수십 가지 잡다한 성분들이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 효과는 없지만 포장지에 길게 성분 목록을 채우기 위한 거죠. 게다가 이런 전문화된 복합 비타민은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훨씬 비싸요. 다시 말해, 우리는 마케팅 비용에 헛돈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현명하고 경제적인 방법은 꼭 필요하다면 고품질의 비타민 D와 B12를 본인에게 맞는 용량으로 따로 구매하는 거예요. 20가지 성분이 들었다는 비싼 빈 껍데기 복합제에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비타민을 스스로 알아서 챙겨 먹는 자가 처방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약국에서 또 다른 예쁜 통을 집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 있고 환자를 생각하는 좋은 의사를 찾아뵙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현재 복용하고 계신 모든 약과 영양제, 즉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의사 선생님께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또한 연세에 부족하기 쉬운 핵심 비타민과 미네랄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를 요청해 보세요. 최소한 비타민 D, 비타민 B 필리, 그리고 철분 저장량을 알 수 있는 페리틴 검사, 그리고 기본 혈액 검사, 일반 혈액 검사는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손에 쥐고 있어야만 어떤 영양제가 나에게 필요한지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분의 개별적인 병력, 현재 복용 중인 약, 그리고 검사 결과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딱 맞는 맞춤형 권고사항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개인 맞춤형 의료이며 광고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건강을 약에서 찾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 음식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마트 장바구니에 뭘 담아야 할까요? 60세 이상을 위한 진짜 슈퍼푸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차가운 바다의 기름진 생선입니다. 연어, 청어, 고등어 같은 것들이죠. 이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의 최고의 공급원입니다. 둘째, 모든 종류의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것들이요.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해주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셋째, 짙은 녹색의 잎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는 비타민 K,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의 보고입니다. 넷째, 천연 요거트나 캐피어 같은 발효 유제품입니다. 이는 장 건강을 돕는데 장 건강은 모든 영양소 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와 씨앗류도 잊지 마십시오. 특히 호두와 아마씨는 식물성 오메가3와 식이섬유의 훌륭한 원천입니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식단,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종합 비타민제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어르신들의 개인별 건강 전략, 명확한 행동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먼저 약장 약품 보관함을 점검해 보세요. 서랍 안에 있는 온갖 종합 비타민 통들을 꺼내서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누가, 그리고 어떤 근거로 내게 먹으라고 했는가? 대답이 광고에서 봤다거나 이웃이 추천해 줬다라면 그 영양제는 일단 옆으로 치워두세요. 두 번째 단계. 알약, 영양제에서 식사 접시로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식단을 계획하실 때 최대한 다양하고 영양소가 풍부하게 구성되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십시오. 평소 건강 염려사항을 말씀드리고 핵심적인 영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 피검사를 요청하십시오. 네 번째 단계. 만약 검사 결과 특정 영양소의 결핍이 발견된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단일 성분 영양제, 즉 특정 비타민이나 미네랄만 담긴 보충제를 적절한 복용량과 생체 이용률이 좋은 형태로 처방받으십시오. 이렇게 4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근거가 불분명한 종합 비타민제를 매일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점은 비타민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만병통치약 같은 마법의 알약을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노화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하려 하는 것이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영양제 시장은 우리의 불안감을 이용해 이 환상을 예쁜 포장지에 담아 아주 기쁘게 팔고 있습니다. 이들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노력 없이 건강과 장수를 얻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공략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건강의 비결은 약병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과 꾸준한 활동, 그리고 유능한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60세 이후의 종합 비타민은 결코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돈 낭비이며 때로는 과다 복용, 독성, 그리고 다른 약물과의 위험한 상호작용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실제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의 열쇠는 알약한 움큼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 맞춤형 접근 방식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에 초점을 맞추고 검사와 의사 상담을 통해 실제 결핍된 부분을 찾아내어 정확하게 보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장수 전략입니다. 이 중요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는 진실만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비타민 복용 방식에 변화를 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또는 주치의와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해 보실 예정이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아래 댓글로 꼭 나눠주십시오.